한국의 현무호 미사일 정보가 국제적으로 유출된 직후 베이징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8톤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크렘린궁은 즉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외교적 신중함을 유지하지 않고 한국의 이 시스템의 전체 개발 과정을 공개할 것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여러 정보원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요구는 사실상 최후 통첩과 다름없었습니다. 서울이 투명하게 설명하거나 러시아가 남은 모든 기술 협력 채널을 차단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늦은 분노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 초기에 공유한 플랫폼들을 서울이 지역 군사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기계로 재구성한 것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베이징은 이제 현무호를 단순히 무기로만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지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 관리들은 서울이 워싱턴의 중국 포위 군사 전략에서 남쪽의 집계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나라의 군사 분석가들은 현무호를 대륙의 심장을 향한 투명한 검이라고 칭하며 이는 베이징이 자체 방위 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는 침묵이 가장 큰 혼란의 신호입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국인 일본은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도쿄가 전후 조약의 제약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동안 서울은 공격 시스템의 숫자뿐만 아니라 기술 자립의 깊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학자들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대결 상황에서 진정으로 미국의 창끝은 누구인가, 위축된 도쿄인가, 또는 고위력 탄두를 동아시아 전역에 겨냥할 준비가 된 서울인가? 이번에는 한국의 핵미사일급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은 SLBM 발사에 이어 고위력 탄도미사일인 이른바 현무사 시험 발사에 연달아 성공하며 중국과 일본 등 이웃 나라들을 긴장케 했는데요. 게다가 당시 영상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현무사가 아닌 현무일을 대신 공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베일에 쌓여있는 현무사의 실제 위력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건 해당 영상이 공개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은 차기작인 현무호에 대한 실전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현무사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이때 벌써 현무호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는 소식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낳을 것이 뻔한 상황인데요. 분명한 건 이 미사일의 기술엔 과거 러시아가 폐기한 SS-21의 발사 기술이 일부 포함됐다는 사실이며 현재 이 소식을 접한 러시아군은 자기들도 아차 싶었는지 한국의 현무호에 대한 모든 개발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라며 사실상 반협박에 준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조차 극비로 진행된 현무사들 아득히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무호의 위력과 러시아가 어쩌다 이런 기술을 한국에 흘리게 됐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의 2024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20대에서 찬성표가 많았고 3040대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독자적인 핵무장 또는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핵무기의 보유 등 확장 억제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면 먼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한국이 적의 핵 위협을 빌미로 이를 탈퇴하는 첫 국가가 되는 만큼 한국은 물론 미국과 그 질서 안에 있는 여러 국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군은 북한 전역을 넘어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탄두 중량 8톤급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동북아 군사학계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칭 현무호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두 중량 6톤의 고위력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마저 2배가량 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 당국이 개발 중인 이 고위력 탄도미사일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폭발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미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이후 한국에선 비닉 사업으로 한국형 삼축체계, 즉 킬체인,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전력이 될 고위력 탄도미사일 2종이 순차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 방향 모두 2030년 전에 실전 배치가 목표라고 깜짝 발표를 날렸습니다. 덧붙여 사거리 300km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던 초기 계획과는 달리 가칭 현모호라 정해진 8톤짜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0km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북한과 일본은 물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라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최신의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 2톤에 사거리가 800km가량으로 평가되는 현무사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현무의 탄도미사일을 주력 무기로 실전 배치하여 운용 중인 우리 군은 2020년 현무사 개발을 마치고 양산 단계에 돌입했으며 이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즉 KMPR의 핵심 전력으로 지하에 있는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 관통력과 폭발력을 극대화한 쪽으로 개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한국군이 이런 무지막지한 무기를 개발한 데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대북 억지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이 타격거리에 포함되는 사거리 600km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탄두 중량을 비핵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폭발력의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예 선제 도발을 감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서 얼핏 드러난 현무호의 밑그림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무이들 베이스로 한 현무호는 사거리와 탄두의 크기를 대폭 늘린 개량형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탐색체계 개발을 거쳐 LI지넥스원 측에서 생산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북한의 스커드 시리즈에 비해 발사가 쉬운 관성 항법 장치가 채택됐고 또한 적의 방해 전파에도 자유로우며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액체 연료들 채우느라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스커드 미사일과 달리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는 현무호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이것이 러시아의 SS-21 지대지 미사일을 초기 모델로 참고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대지 미사일인 SS-21은 길이 6.4m, 무게 2010kg, 엔진은 일단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탄두 무게 482kg의 다소 작은 사이즈의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자탄 950여 개가 목표 지점 1500m 상공에서 폭발해 축구장 4개 넓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무기는 음속의 4배 정도의 속도와 더불어 탄착오차가 목표 기준 반경 150m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이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국이 탄도미사일 현무사에 이어 러시아의 치르곤과 같은 탄도 중량 8톤의 미사일 개발이 완료된 듯하다는 등 푸틴은 혈맹인 중국을 놔두고 한국을 중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군사 전문지 텔레그라프 또한 8톤의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현무호가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에 세계 유일의 18톤급 탄두를 마하팔 이상의 속도로 날려보낼 수 있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유일한 방법이라 주장했는데요. 그 근거로 매체는 당시 경제 회복에 모든 걸 걸고 있던 러시아 정부가 북극해 천연가스를 1년 내내 수출할 수 있게 해준 한국의 쇠빙 LNG선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극비 기술들을 대신 전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는 나름 논리가 맞는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방사청은 미국도 실패한 초음속 탄도미사일인 스크림제트 엔진 미사일을 발사대가 아닌 공중에서 발사하는 기술을 KF-21에 장착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같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진척도는 타 국가에서 최소 몇십 년 걸릴 일을 불과 몇 년 안에 개발해낸 수준이며 때문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무기 기술을 넘겨받은 게 분명한 한국이 현재 동북아에서 가장 호전적으로 공격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 대신에 백곰 사업이란 이름으로 미사일 기술 이전을 가랑비에 옷 젖듯 은근슬쩍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과 AESA 레이더,
현무 미사일과 잠수함 개발에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으며 특히 수직 발사 후 공중에서 타깃을 향해 90도로 방향 전환하여 최고 속도 마하 10으로 날아가는 SLBM의 콜드런치 기술은 러시아의 S-400 기술로부터 차용된 것인데요. 현무사 탄도미사일 한 발이 약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볼 때 다단 로켓을 장착하는 현무호는 최소 100억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 미사일의 진짜 무서운 점은 10개 심지어 100개 이상의 탄두가 탑재된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탄두가 분리되면서 그 속에 100개 이상의 자탄들이 각자의 타깃으로 정확히 내리꽂는 현무호는 위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 현존 어떠한 유격 미사일도 당해내지 못하며 때문에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 한국은 북한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심지어 이 기술의 베이스를 전달해준 러시아에게마저 엄청난 위협이 되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함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은 러시아의 북극해와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해 한국에 많은 무기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를 두고 결국 자신의 목을 죄는 행위라 조롱하며 반대로 한국의 비약적인 군사기술 발전을 두고 러시아들 잘 이용한 한국의 수준 높은 외교력의 성공이라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줄 땐 주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몇 배 이상을 챙겨오는 한국의 모습을 보자면 어쩌면 현무호와 같은 탄도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바로 최근 영국 매체가 공개한 20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가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중국 정부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날이 위력을 더해가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한국의 국방력만 높여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나토 진영과 아세안 국가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다며 영국 매체가 보란듯이 이를 특집 방송으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영국의 글로벌 군사 매체인 비주얼 폴리틱은 한국이 세계 정복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흥미롭게도 K-드라마와 K-팝에 더해 K-뷰티로 유명한 한국 화장품이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 콘텐츠는 방산 시장에서도 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K 디펜스로 잘 알려진 한국의 방위 산업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한류에 비해 한국제 방산무기는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완전히 의숙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머지않아 한국산 무기들이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와 영국의 챌린저,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르트만큼 유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세계의 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을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K-디펜스의 과감한 도전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전 세계 선박의 30%를 포함해 자동차와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까지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강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같은 전망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탱크와 미사일까지 생산함으로써 서방 진영을 위한 든든한 무기고로서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200억 달러가 넘는 방산무기를 구매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HVAN.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K방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신들의 성장하는 방위산업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매년 약 23억 달러어치의 군수품과 장비를 판매했지만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무기 판매가 치솟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판매 실적은 스페이스X의 우주선보다 더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었고 2024년에는 2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됩니다. HTCHVAN.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이러한 급성장은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실제로 2022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방산무기의 수출 급증으로 인해 약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또한 이 부문은 관련 산업에도 추가로 34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며 거대한 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는 한국방 위산업의 이러한 거침없는 도약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향후 2027년에 이르면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될 만큼 매해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술 투자를 통해 최첨단 방위 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군사 응용과 더불어 고급 미사일 개발을 위한 극초음속 기술과 생화학적 위협으로부터 병사를 보호하는 보호 시스템 개발에 더해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하고 완전 보안 통신 및 핵무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양자물리학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영국 매체는 이를 통해 군수품 연구에 특화된 거대한 기업 클러스터가 한국에 구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와 장비 개발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CHVA행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 한국은 매년 군사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왔으며 이제는 이러한 군사비 지출을 막대한 부의 원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HTCHVA행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이런 이유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다른 방산 강국을 압도하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장갑차와 전투기는 물론이고 탱크와 포병 장비를 비롯해 호위함과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산무기 분야에서 높은 가성비를 앞세워 전 세계 주문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국 매체는 한국의 방산무기는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와 달리 그 어떤 제약이나 허가 요청 없이도 곧바로 무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매력을 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HVA행 또한 방산 산업 생태계가 꾸준히 육성된 덕분에 한국 방산업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K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는 계약 체결 후 단 4개월 만에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으며 FA-50 전투기 첫 대대는 계약 체결 후 10개월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요즘 서방 군수 산업에서는 보기 힘든 빠른 납기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구매했으나 인도 기간이 약 7년 정도로 예상되고 스팅어 미사일과 같은 주요 탄약도 23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HTCHVA행 영국 매체는 그렇다면 한국의 이러한 대규모 산업적 도약을 이끈 주역들이 누군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영국 매체는 한국방 위산업의 주요 기둥 중 하나는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인데 이 기관은 한국의 여러 민관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첨단 국방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방위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당장 LIG, 넥스원만 하더라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로켓 시스템 및 탄약 시스템과 신관 및 소나 센서 시스템을 비롯해 드론 장비를 개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의 또 다른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비롯해 레드백 장갑차와 같은 다양한 방산 무기를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HVA행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무기 중 하나인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및 제조하고 있으며 LIG, 넥스원과 함께 한국의 가장 발전된 장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LSAM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외에도 군용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엔진 시스템, 우주 추진 시스템, 탄도 미사일용 부품 등 다양한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HTCHVA행 특히 이 매체는 한화가 개발한 K9 썬더 자주포는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일 뿐만 아니라 한국 방위 산업의 자랑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 매체는 한국이 세계 선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전통적 장비를 넘어서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한화 역시도 드론 및 무인 항공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000광을 최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탄약이 아닌 섬유광학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적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매체는 이와 더불어 블록 2 버전도 이미 개발 중인데 향후 더 긴 사거리와 강한 출력을 갖춰 탄도미사일과 대형 항공기도 타격할 수 있는 만큼 서방 진영의 영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현재 한화가 K9 자주포의 진화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주포 시스템의 반자동 및 무인 기술을 도입해 병력이 탑승하지 않고도 155포탄을 최대 80km 거리까지 발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국 매체는 한화가 이뿐만 아니라 무인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도 함께 개발 중인데 이를 통해 향후 K239 천무가 무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매체는 현대로템 역시도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낌없이 칭송했는데요. CHVA행 많은 분이 현대를 자동차로만 알고 있을 수 있지만 현대는 자동차뿐 아니라 기차, 엘리베이터, 건설 장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 집단입니다. 그리고 상선과 산업용 로봇은 이 회사가 자랑하는 수많은 산업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방산 부문에서 현대로템은 그룹의 핵심으로 강력한 장갑 시스템과 병력 수송 및 지원 장비, 예를 들어 KW1 스콜피온과 같은 장비를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K 블랙팬서 전차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는 한국의 주력 전차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전차는 큰 인기를 끌며 폴란드에서만 약 1200대가 팔렸고 루마니아도 대량 구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CHVA행 영국 매체는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 전차는 향후 나토의 네이티오가 동부 국경을 방어하기 위한 주요 방어 장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될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K2 전차는 120포를 통해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첨단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최대 시속 43마일 약 69km의 고속 주행이 가능해 공격과 탈출 시 매우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2는 1.500 마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중량은 56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 제품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기동성이 훨씬 우수하고 빠를 뿐만 아니라 험준한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매체는 흥미롭게도 K2 전차는 노르웨이에서 겨울 테스트를 오만에서 사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폴란드에서 진행된 나토 훈련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대로템이 K2 개발에 그치지 않고 더 야심찬 목표인 차세대 주력 전차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일부에서 K3로 불리고 있는 2030년 차세대 전차 SNG, MBT를 말하는 것인데요. 영국 매체는 현대로템이 개발에 나선 이 전차에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130포탑을 탑재할 예정인데 이 포탑은 최대 3.000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완전 자동장전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전차에는 최소 2개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과 적의 열 추적 유도 미사일을 방해할 수 있는 방향성 적외선 대책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영국 매체는 한국 방위 산업의 급부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2개의 주요 기업이 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CHVA행 LIG, 넥스원은 앞서 언급한 LSAM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화가 주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반면 LIG, 넥스원은 주로 대공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세계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KF-21보람의 전투기를 통해 미래에는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CHVA행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은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함으로써 공중 우세와 전술 공격 역할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2026년에 실전에 투입될 예정인 KF-21은 앞으로 120대를 생산할 계획인데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한편 영국 매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이미 개발을 완료해 양산 중인 FA-50 경전투기는 이미 유럽에서도 판매될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는 유도 미사일과 GPS 유도 폭탄을 장착해 지상 공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F-16보다 높은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이제 한국은 K-팝의 나라를 넘어 K-디펜스의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생산하는 방산 장비들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과 짧은 납기 시간을 자랑함으로써 앞으로 몇 년간 한국이 전 세계의 주요 군사장비 공급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 중인지 알아보려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군사 강대국들 모두가 이를 가지려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성능을 가졌던 알파급 잠수함이 모두 폐기되어 버린 이유. 무려 시속 45노트라는 무지막지한 속도를 자랑했던 알파급 잠수함은 당시 바다의 스포츠카라고도 불렸지만 그만큼 소음까지 스포츠카 수준인 점은 분명한 단점이었습니다. 물론 알파급 잠수함은 뛰어난 기동 성능과 속도로 서방 측 잠수함의 어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었기에 문제가 안 되었지만 그 대신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이 내는 엄청난 소음이 워낙 시끄러워서 상대편의 잠수함이 내는 소리마저 묻혀버려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액체 금속인 납비스무트 합금을 냉각제로 쓰는 원자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납비스무트 합금은 녹는 점이 125도 이상이고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의 시동을 꺼버리자 냉각제인 납비스무트가 굳어버렸고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처럼 부피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냉각제가 흐르는 파이프와 원자로가 동파되고 말았습니다. 알파급 잠수함도 작전을 수행함에 따라 조용히 소리를 죽이고 숨어야 할 때가 존재하는데 한번 이렇게 되면 원자로를 쓸 수 없게 되어버리니 문제였는데요. 이는 원자로의 노심이 녹는 현상인 멜트다운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로를 꺼야 할 때도 원자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 히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부 히터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원자로 관련 사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냉각제가 흐르는 배관이 차가워지면 원자로가 파괴되어 버리니 알파급 잠수함은 정박 중에도 원자로를 가동해야 했는데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구소련 해군은 어쩔 수 없이 알파급 잠수함들을 잇따라 퇴역시키거나 원자로를 경수로 방식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현대의 SSN-21 시울프급 잠수함 말고 노틸러스 잠수함 다음으로 건조된 미 해군의 두 번째 원자력 잠수함인 SSN-575 시울프 잠수함도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는 원자로를 탑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잠수함의 엔진 시동을 끄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이들 역시 2년 만에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경수로 원자로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미 해군은 액체 금속 원자로를 잠수함에 실을 생각을 아예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 같은 액체 금속을 냉각제로 쓰는 원자로의 문제점은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납비스무트 원자로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납비스무트계 액체 중금속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이 금속이 원자로를 이루고 있는 구조재를 부식시킨다는 점인데요. 원자로를 이루고 있는 구조재는 보통 강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강을 이루는 성분 중에서는 납비스무트 합금에 용해되기 쉬운 원소들이 있습니다. 철폐이, 크로뮴 Cr, 니켈리 등이 그것인데요. 이 원소들은 냉각제로 사용되는 납비스무트 합금을 만나면 냉각제 중에 놀아들어가 구조재에 침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부위는 기계적 강도가 약화되고 고온으로 순환되는 냉각제에 의해 침식이 가속화되는데요. 그 결과 냉각제 중에 금속 산화물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 산화물들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열전달 표면에 퇴적됨으로써 배관을 막는 슬래그 블라키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슬래그들이 펌프 및 밸브의 작동을 방해하고 저항성을 증가시키다 보니 결국에는 냉각제 계통을 운전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구소련의 알파급 잠수함이 사용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이 같은 부식 문제도 있었는데요. 비스무트 때문에 발생하는 폴로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스무트의 동위원소 중 가장 안전한 원소인 비스무트 209는 발전 과정에서 중성자 포획을 통해 베타 붕괴를 일으킨 후 폴로늄 210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하필 폴로늄은 수많은 원소들 중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UNIST 원자력공학부 황일순 석좌 교수팀이 냉각제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구조제 부식 현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부식 현상 해결 방법. 첫째는 파이프와 같은 구조제의 재료로 적합한 금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조제를 이루고 있는 금속인 강스틸의 새로운 성분을 첨가시키거나 강을 이루고 있는 일부 성분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납비스무트 합금에 의한 부식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의 규소시나 알루미늄 AI를 첨가시켜 합금으로 만들 경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수행되었던 연구 결과를 볼 때 기존의 FERRITEMARTENSITIC 강에 1.52%의 규소시를 첨가할 경우 60만 650의 온도 범위에서 납비스무트 합금에 대한 내식성, 고온 강도, 방사선 저항, 실용성 및 해결료와의 공존성 등에 있어 최적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제를 이루는 강 위에 산화물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구조제의 성분에 산소와 높은 친화력을 가진 철폐이, 크로뮴 CR, 규소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이 산화 반응을 일으켜 금속 산화물 보호막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막이 구조제의 표면과 냉각제로서 흐르고 있는 액체 상태의 뜨거운 납비스무트 합금과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구조제의 성분의 부식을 억제해주는 지르코늄 GR, 티타늄 T 등을 5300ppm 정도 첨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제의 표면에 질화탄화물 막이 형성되어 부식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방법은 냉각제인 납비스무트 합금 중의 산소 농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약 627온도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부식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안을 모두 적절하게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폴로늄 발생 문제 해결 방법. 냉각제인 납비스무트 합금을 이루고 있는 비스무트가 중성자에 조사되면 알파 방출 방사성 동위원소인 폴로늄 210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이 점은 정상 가동 중일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차 냉각 계통이 문제를 일으키면 공기와 접촉이 일어나면서 방사선을 가진 에어로졸과 폴로늄 수확물을 생성시키게 됩니다. 폴로늄은 원자로를 정비하거나 해결료를 교환하기 위해 원자로를 해체할 때 공기 중으로 증발되어 작업자들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데요. 이 폴로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 이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납비스무트 합금이 700까지 가열되었을 때 증발에 의해 폴로늄을 제거하는 진공승화법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알칼리성 용융물과 냉각제인 납비스무트 합금을 접촉시켜 폴로늄을 제거하는데요. 2분 이내에 90%의 폴로늄을 추출해낼 수 있으며 이때 다른 핵파쇄 생성물도 함께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화제를 첨가하여 알칼리 용융물에서 LB 로컬 밸런스 이퀘이전나 납PB로 보내면 폴로늄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비스무트를 냉각제로 쓰는 4세대 납고속 냉각로는 장점이 많은 만큼 경제적,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듭되는 연구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력적인 장점들 때문에 세계 각국이 4세대 원자로를 연구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력 성국들에서도 효과적인 원자로를 개발해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황일순 교수의 말에 의하면 만약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할 경우 국내 기술로 5년 안에 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 SMR인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이와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또한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허가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이미 다 갖추고 있다. 국가의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납비스무트 원자로는 2022년까지 선박용 원자로에 대한 개념 설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산업계와 함께 원자로가 장착된 실제 선박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인데요. 이후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극 항로용 수송선이나 쇄빙선, 잠수함 또는 수만 T에 이르는 초대형 대양 상선에 동력원으로 원자로가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얼마나 더 강력한가?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이 생긴다면 기존의 디젤 엔진 잠수함으로서는 도저히 꿈꿔볼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젤 잠수함은 시속 1115km의 속도를 내는 것이 고작이지만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시속 3747km에 이르는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적의 잠수함을 후방에서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중 음파 탐지 장치인 소나의 기능을 최대로 높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것이 필수인데 적 잠수함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같은 기동을 하려면 적의 잠수함보다 1.5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적 잠수함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가 반드시 필요해지게 되며 현재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은 모두 만만치 않은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갖추게 된다면 잠수함끼리의 교전에 있어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들은 시속 66km까지도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뢰의 속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빨라질 수 있어 회피 기동에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디젤 잠수함의 수중작전 기간은 길어야 최대 2주를 넘기 어렵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엄청난 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위험한 수면 위로 올라가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스노클링을 하며 산소를 보충해야 하는데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산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계속 깊은 해저에 숨어 적 수상함을 노리는 암살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어뢰관을 갖출 수 있어 무장 탑재량에서도 훨씬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며 수직 발사관까지 갖출 경우 순항미사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적을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스텔스 전투기뿐만은 아니죠. 아무리 현재의 대잠 전력들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탐지 수단이 오로지 음파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광활한 바다에서 물속에 숨어 활동하는 잠수함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소음이 디젤 잠수함보다 더 크다는 말은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디젤 잠수함보다 더 조용한 핵잠수함이 개발되는 현재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이 되었는데요. 납비스무트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남냉각 고속로 기술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만큼 이 원자로가 잘 개발되고 잠수함에도 적용된다면 우리의 잠수함 전력도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해질 수 있을 텐데요. 부디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잘 개발되어 이것이 적용된 핵추진 잠수함이 나와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K해양 방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하나오션이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이제 미 해군 군수지원함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의 정비 및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번 수주는 한국 조선사가 처음으로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앞으로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9월 2일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이 창정비를 위해 입항했습니다. 이날 입항한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 월리 쉬라월리 SCHIRRA호는 해상에서 탄약, 식량, 수리부품, 연료 등을 전투함 등 다른 함정에 보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군수 지원함인데요.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의 함정 정비 작업을 거친 뒤 미 해군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조선업은 물론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까지 진출한 하나오션은 아예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잠수함을 전시해 유럽 시장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당당히 장보고 배치 잠수함을 전시해 해외 방산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9월 3일부터 나흘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 2024에는 세계 35개국에서 온 방산 기업이 760여 개의 부스에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방산 무기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나토 가입 25주년을 맞아 규모를 키운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등 방산 강국 출신 기업이 대거 참여했고 한국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등 총 27개 K방산이 총 출동했습니다. 1993년 시작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는 파리 유로사토리, 영국 런던 DSEI 전시회와 함께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동유럽의 군비 증강이 확대되며 최근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대에서 K방산은 개막 전부터 특별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전시회는 홈페이지에 한국방산이 2024 MSPO에서 최고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제목으로 따로 소개하며 한국을 아시아 방산 거물 에이전 타이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이 재차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2006년만 해도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00억 원 수준이었던 K방산 수출은 2020년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으로 최근엔 각국의 군비 경쟁과 맞물려 퀀텀 점프를 하며 올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약 26조 8천억 원 달성이 유력합니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4개국에서 작년 12개국으로 확대됐고 올해 연말까지 15개국 이상 수출이 목표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도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K9 자주포 등 K방산 베스트셀러가 연이어 등장했는데요. 전시회를 앞두고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부스에 집중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이 재차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파격은 폴란드, 캐나다 등에서 조단위 신규 수주를 노리는 하나그룹의 방산 3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이 잠수함 장보고 3IR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그룹의 방산 3사는 장보고 3 배치 잠수함의 실물의 10분의 1 크기 모형을 부스 정중앙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한화가 폴란드 정부의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약 3조 3,500억 원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겨냥한 조치로서 이 사업의 경쟁사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대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이 운용할 잠수함 3척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22억 5천만 유로, 3조 3,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 뛰어든 프랑스의 네이벌 그룹과 독일 TKMS 등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화는 30년간의 잠수함 실전 운용 및 정비, 운영 등이 기술적 장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장보고에는 중어뢰와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한 어뢰 발사관,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화가 자랑하며 지난 2022년 개발을 완료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올해 말 장보고 3배치 선도함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잠수 함용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수소연료 전지 기반의 공기부류 추진체계 AIP를 동력원으로 하는 장보고3 배치는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여기에 한화는 폴란드에게 미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를 맡게 된 하나오션의 MRO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MRO 현지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방산 3사 중 하나인 하나시스템도 이번 전시회에서 잠수함 운용 효율과 전투 성능 향상을 위한 함정 통합 전투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장보고 3 탑재되는 전투 체계는 수중 환경 속에서 정확하고 다양한 작전 수행을 위한 소나 센서, 비음향 센서, 무장 및 통신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이미 이번 방산 전시회 훨씬 전인 지난 6월에도 장보고 3 잠수함의 우수성 널리 알리는 행사들을 가져왔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포럼에 참가해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장보고 3 잠수함을 선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 주재 영국 대사와 미국 해군 무관, 폴란드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은 장보고 3 잠수함을 보고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거제 하나오션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 3 배치 입원함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은 선체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로서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장보고 3 배치 입원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돼 미래 국가안보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는데요. 특히 장보고 3 배치 2 입원함은 배치 I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후속 군수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함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장보고 3 배치 입원함은 배치 I급의 국산화 실적을 바탕으로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총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국산화를 확대함으로써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해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나 지식 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잠수함 기술력에 있어 상당한 국산화를 이뤘고 이를 바탕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폴란드 해군의 해군 현대화에 따른 안보 강화와 현지화 기술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 3 사업에 따라 안모함 등 배치 3척의 전력화를 거의 완료했고 리튬이온 전지로 잠항 시간을 늘린 배치 3척은 2031년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특히 4000T급으로 규모가 커지는 배치 3는 소형 원자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소형 원자로가 탑재되어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장시간 잠항하다가 언제든 타격할 수 있게 돼 우리 해군에겐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뿐 아니라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도 노리고 있습니다. 약 60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에 한국은 3000T급 장보고 3 잠수함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이 제시한 가자 전쟁 휴전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휴전의 공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코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이제 하마스가 동일하게 동의해야 할 차례라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하마스는 미국 휴전안이 기존에 자신들에게 제시되었던 휴전안과는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마스는 이번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공격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간 군사적 충돌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럽 소식입니다. 한동안 폴란드 언론에서는 FA-50을 비롯해 한국산 무기들을 비난하며 일각에서는 구매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폴란드 새 정부에서는 한국의 방산 협상단을 파견했었고 그중 기존의 계약 물량에서 K239 다연장 로켓과 전술탄도미사일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폴란드에 수출된 290 전술탄도미사일인데 기존 KTSSM이 아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ATACMS의 탄두 중량보다 2배나 향상된 탄두라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산 무기를 비판하면서도 이번에 폴란드가 계약한 전술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역시 막대한 금융 계약을 희망했다는 것이 다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번 수출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한국산 미사일의 위력에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수신문을 지원했는데 하이마스에서 운영되는 ATACMS 탄도미사일은 모두 사거리 80km급의 239유도 로켓단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로 러시아의 최전방에서 떨어진 후방지역 요충지를 타격하며 전세를 뒤집어 버렸는데요. 미국으로부터 침수를 받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허가가 떨어지자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에 구축된 군사기지를 하마스에 장착한 ATACMS로 공격하자 미국도 전쟁 확산을 우려하며 지원 규모를 줄일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해당 무기는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러시아에서도 최전방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탄약구나 사단 본부가 우크라이나 군이 발사한 침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자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로 향할 CTM-290은 고공전술 탄도미사일이 미국산 무기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러시아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성능이 세계 1위를 달성했기에 러시아의 경계가 당연할 정도입니다. 미국산 ATACMS는 기본 탄두가 228kg인데 비해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해 개발된 CTM-290 공탄은 미국산보다 탄두 중량보다 2배를 능가하는 500kg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폴란드 협상단이 시험 발사를 확인한 CTM-290 공탄이 KTSSM 기본형에서 개량된 것이란 점입니다. KTSSM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500kg이 넘어가기 때문에 협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자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이면서 사거리를 300km가량 증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란 미사일 기술 통제체로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 되는 모든 미사일의 수출 및 기술 이전을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500kg은 다른 나라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와 생물학 탄두, 화학탄두를 실은 미사일의 최소 규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같이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외교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회원국들은 이를 여기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CR은 잘 지켜지고 있죠.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도 내수용과 달리 해외 수출용은 규격에 맞춰 사거리를 줄였습니다. 그렇기에 KTSSM SM-5는 지하 관통 탄도를 장착했는데 탄두 중량이 1톤 정도로 예상되며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됩니다. KTSSM은 우리 군이 북한의 휴전선 지역에 구축한 수백 곳의 갱도 진지를 파괴할 전용 탄도미사일로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폴란드가 K3곳 전부 다 현장에서 운용되는 80kg급 유도로 도입하지 않고 전술 탄도 미사일 통합을 요구하자 작년 여름 우리 군은 실전 배치한 KTSSM 기본형을 활용해 천문 연장 발사대와 사격 통제 시스템 내부 통제 장치를 개량해 새로운 전술 탄도 미사일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엔티샬 규제로 인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기존 KTSM-1을 탄두 중량 500kg 이하로 줄인 새로운 수출용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최근 공개한 CTM-290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CTM-290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게임 체인인 ATACMS보다 2배 이상의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다른 무기들보다 가장 먼저 계약을 확정한 K239 첫 다연장 로켓을 비롯해 전술 탄도미사일은 이처럼 강력한 성능을 가졌기 때문인데, 만약 도입 단가를 줄이기 위해 CTM-290은 탄두 중량을 ATACMS와 비슷한 무기로 줄이게 된다면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TM-290 수출용 전술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을 반으로 개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사거리를 400-5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기에 탄두 중량을 줄인 버전과 기존 버전 두 가지 모두 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ATACMS의 집속탄에 사용되는 자탄은 M74탄으로 수류탄급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TACMS에서 발사된 집속탄두는 총 300여 발이 내장되어 있는데, 현재 불발률이 높은 구형탄으로 더 이상 생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ATACMS 개량한 것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도 급격하게 줄였고 결국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표적의 정확한 타격을 위해 첨단 기술을 KTSSM에 곧바로 적용시켰는데요. 그리고 많은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의 노력으로 한국은 세계 1위의 집속탄, 자탄 불발률과 정교한 사출 방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TSSM 전술 탄도 미사일에 사용되는 집속탄은 K221탄으로 이중 목적 자탄인데, 이는 불발의 낙고보다 더 위력적입니다. 이중 목적 자탄은 공중에서 분리되어 지상에 낙하하면서 장갑차나 전차 상부까지 파괴하며 지상에서 이동하는 대규모 병력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이중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탄을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불발 1% 이하의 집속탄을 보유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연구진들은 집속탄 개발을 꾸준히 진행했고, 그 결과 세계 1위 집속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통합되면서 발사대 전방이 살짝 튀어나오게 된 이유가 충격과 전자신관이 통합되면서 자탄의 단체 자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ATACMS 집속탄은 KTSSM과 비교하면 살상 면적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지상으로 터뜨리는데, ATACMS는 500m 정도의 살상 반경을 가지며 최종 유도 상태에서 단체가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대충 흩뿌리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국산 KTSSM 집속탄을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방출하기 위해서 사출 방식으로 집속탄을 방출하고 있어 대충 흩뿌리는 방식이 아닌 더 큰 면적에 촘촘히 뿌릴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1980년대 개발된 미국산보다 30년이나 늦게 개발된 한국의 최신 전술 탄도미사일 KTSSM의 위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미국산 무기를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폴란드로 전선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한국산 KTSSM 개량형인 CTM-290을 도저히 상대할 자신이 없을 겁니다. 프랑스 군용기 추락, 라팔이 공중에서 충돌했다. 폴란드 매체 WP텍. 프랑스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북동부에서 14일 공군 라팔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후 추락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독일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 라팔 전투기 2대가 동부 지역에서 충돌한 후 추락했다며, 당초 이들은 미라지 전투기인 것으로 보도되었다고 했습니다. 라팔이 사고 났다는 것을 숨기려는 듯 보였지만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국방장관이 SNS에 올린 글에서 라팔이대가 메르트에모젤 지역에서 추락했다고 구형 미라지 전투기가 아닌 라팔 전투기임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현재 조종사 1명은 무사히 발견됐고 다른 조종사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라고 현지 상황까지 전했습니다. 프랑스 BFM TV는 이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1시간 조금 전에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메르테의 모젤 상공에서 보고되었습니다. 2대의 라팔 전투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보주 인근의 콜롬비 레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충돌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BFM TV 항공 컨설턴트인 장 세라트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전투기가 사건 발생 시
어떤 비상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대의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두 전투기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룩소유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보면 조종사가 전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조종한 다음 낙하산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는 지상에 아무런 손상 없이 추락했습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경우 3사람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프랑스 공군의 라팔이 적군의 비행기가 아닌 자국 전투기끼리 충돌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프랑스와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라팔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던 국가들이나 라팔 도입을 검토했던 나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라팔은 최신 항공 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해왔고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및 인공지능을 사용한 고급 진단 시스템까지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총돌로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충격을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 라팔 42대를 구입해 우리를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분담금이 축소되고 기술 이전이 적게 된다고 하자 자신들이 도입한 프랑스 라팔의 기술을 빌려 KF-21에 적용시키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믿었던 프랑스 라팔에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15일 속보. 인도네시아는 조심해야 한다. 두 대의 라팔의 충돌이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프랑스 공군은 두 대의 항공기가 프랑스군 조종사와 항법사 훈련을 실시했다며 독일에서 돌아오는 중 두 대의 라팔이 충돌해 굉장히 큰 굉음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콜롱베이 레스 에글리즈 부시장은 12시 30분경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큰 소음을 들었다. 이상한 소리. 타악기 소리였다. 비행기 두 대가 충돌한 줄 알았는데 나는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이번 사건은 2007년 라팔 추락 사고를 연상케 한다며 당시에도 통제력 상실로 첫 사고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도 샤를 드골 항공모함으로 복귀하던 라팔 2대가 충돌한 후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서로 충돌한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팔이 팀킬 전투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국의 전투기가 아닌 자국 전투기를 더 두려워해 한다는 것입니다. 조나자카르타는 라팔이 겪은 사고를 인도네시아가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프랑스 당국이 정말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데이터와 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인도네시아는 라팔 추가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라팔 도입을 검토했던 나라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라팔 전투기 54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인도 해군도 라팔 전투기 26대를 더 주문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지난 2022년 18대를 계약하고 추가 계약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최신의 전투기 라팔은 2001년 실전 배치된 이후 단 한 대도 팔지 못해 저주받은 전투기라는 오명이 씌워졌지만 최근 해외 수출 대박 흥행으로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 UAE, 핀란드 등 6나라가 모두 325대의 라팔을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생산량을 억지로라도 늘려 이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했지만 라팔에 대한 저주가 프랑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페루와 우즈베키스탄 등 전투기 도입 사업 최종 후보에 라팔을 올려놓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페루는 최근 페루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KF-21과 라팔을 가장 선호하는 후보로 상정해놨는데 FA-50을 도입하면서 KF-21로 기우는 듯한 상황 속에 이번에 확실하게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T-50 골든 이글 12대를 4억 달러, 당시 환율로 4.540억에 구입하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판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다시 전투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랑스 라팔 24대를 사는 것과 똑같은 금액으로 한국산 FA-50 블록 20, 70대를 살지를 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장 웃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일 것이라고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FA-50 18대를 도입하고 조만간 18대를 추가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사업에 유로파이터, 미국 F-18과 함께 라팔도 도전장을 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KF-21과 프랑스 라팔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는 성능과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에서도 라팔을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F-21이 대당 1,000억 정도로 수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 대상으로 꼽히는 라팔이 한 대당 1,500억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팔뿐만 아니라 지금 4.5세대 전투기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항공산업의 붕괴로 전투기 부품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 최근 4.5세대 전투기 평균 단가가 대당 1,500억 원까지 상승했고 옵션을 더하면 2,000억 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KAI는 초도 양산기에 대해서는 후속 군수 지원을 약속했는데 대당 가격도 싸지만 KAI가 판 이후에도 전투기 개발, 배치, 운영, 유지 등 완벽한 AS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전투기는 부품 하나가 고장나도 거액을 들여 수리를 하러 보내야 하지만 KF-21은 대부분의 부품을 한국이 생산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줘 저렴하고 빠르게 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FA-50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높여놨는데 전투기를 판 이후에도 한국은 잊지 않고 확실한 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